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총력 지원을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추진기획단장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을 임명하면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정당 비전위원장과 함께 보수통합 논의 진행 상황과 총선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 관련 검역법 개정안과 240여 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과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국회 대책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감염병 발생 지역에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244개의 법안이 타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제출돼 있죠. 이 법들이라도 꼭 이번 국회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법안이 검역법이 있죠. 이 밖에 여야는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한 가지 인사청문회를 서로 합의했고요. 민주당 6, 자유한국당 5, 바른미래당 1, 비교섭단체 1 이렇게 합의했고요.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대책 특위를 설치해 총력 지원에 나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과 종합 대책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지원에 나설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중국인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게 진짜 민심이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이 경제와 민생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일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6개 지역, 즉 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는 국민 안전과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는 검역법과 축산법, 미세먼지 특별법 등 국민안전법률 처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개혁 법안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 법안, 부동산 대책 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한눈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정신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책임자를 청와대로 불러 공수처 설치 준비를 재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권력의 유지와 안위를 더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에 이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김관영 의원 등 당권파 지역구 의원들은 오늘 10일까지 손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4월 총선 준비를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악재가 될 수도 있었던 부동산 투기 논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험지 출마 인물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 출마를 준비해왔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을 적극 해명하다 갑자기 불출마로 돌아서게 된 배경에는 검증위가 또다시 자격 검증을 보류하거나 적격 판정이 나더라도 공관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논란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정리 수순에 나섰습니다. 미투 논란 인사에 대해 엄격히 공천 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리 자격 검증을 신청하지 않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불이익도 검토하고 있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중량급 인사들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거부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인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공천 신청을 했고 공천에서 떨어지면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고향에서 성숙한 정치를 하고 싶다며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중량급 인사들의 공천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공천 심사 과정에서 험지 출마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안철수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를 창당 추진 기획단장에 임명하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을 내세워 가칭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오늘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변호사를 공동 창당 추진 기획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달 중순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목표로 서울과 경기, 광주 등 7개 지역 시도당을 창당하기로 했으며 이동섭, 권은희 의원 등을 각 지역 창당 책임자로 선정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또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개혁과제와 사법정의, 공정사회 등 6개 분야의 비전 콘텐츠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실용적 중도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신당은 3가지가 차별점을 가집니다. 작은 정당, 공유정당, 그리고 혁신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중도 노선이 모호하다는 건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 중도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데다 신당 참여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라 세력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안철수의 정치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양윤선 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주말부터 총선 예비 후보자들 적합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 기호 1번을 달고 뛰게 될 텐데요. 예. 이제 이 후보 자리를 놓고 본격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접수를 마친 지역구 예비후보 475명이 대상인데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말 그대로 어느 후보를 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경쟁력을 판단하는 조사입니다. 예. 예비후보들 이 조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유는 공천 적합도 조사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예. 정체성, 도덕성, 기여도, 그리고 의정활동 능력, 면접 등의 비중은 각각 10에서 한 15% 반영되는 반면 공천 적합도는 무려 4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겠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컷오프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이달 하순경에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고요. 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적합도 조사를 전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오면 찍어달라고 네, 여기저기 맞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예. 좀 많이 받았는데요. 경선은 현재 지금 이제 3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선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50%, 유권자 여론조사 50%를 이렇게 합산을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도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윤선 기자, 여론조사도 곧 시작이 되는데 공천 여부를 가릴 수 있어서 후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네, 한국당은 오늘 5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들이 후보 적합성 그리고 재당선 가능성을 묻는 것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 컷오프 결과의 핵심 조사 결과가 자료로 될 예정입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소 40명 이상의 현역 물갈이를 천명을 했죠. 특히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의 컷오프 비율은 50%가 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네.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역 의원들은 이번 여론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당부하는 메시지, 아까 김만흠 앵커도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많이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골목 선거전도 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 모바일을 이용한 선거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며 다소 선거운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죠. 다소 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연락망을 가동을 해서 02 또는 070 연락전화, 유선전화를 모르는 번호라도 꼭 좀 받아달라, 지지 후보를 받아달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박지영 기자, 민주당이 청년 예비후보 지원을 위한 더 드림 청년 지원단 오늘 기자간담회 드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의원이 지원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근래 순서도 좀 많이 하는 김혜영 의원이군요. 예.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청년 예비 후보들도 이제 한 자리에 함께 했는데 오늘 이들의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 어떻게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젊은 세대의 정치인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에서 뛰는 많은 청년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당에서 영입한 인재들과 청년 인재들과 당내 청년 간 관심도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한 청년 예비 후보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더드림 청년 지원단에서는 선거법과 선거 회계 교육, 또 선거운동에 대한 노하우 전달, 선거 환경 분석, 민주당 유튜브 공식 채널인 씀 채널을 활용한 홍보, 또 기타 선거 실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 민주당 서울 종로 예비 후보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주말에 이사도 하고 이제 또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는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그 민주당을 일찌감치 이낙연 전 총리를 후보로 점찍었었죠. 네. 그 지난달 말 선거 사무실 계약을 마친 데 이어 어제는 그 교남동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앙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채비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전 총리 그 재래시장과 교회 등 그 지역구를 누비면서 그 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부터 이런 표밭 다지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피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 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종로 공천 얘기했는데요. 양윤성 기자, 한국당 종로 공천 계속 황교안 대표 나가서 빅매치가 선거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또 다른 얘기 이런저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는 서울 종로 한국당은 신인을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서 이 이낙연 전 총리와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황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할 경우 이번 총선이 대선 전초전 프레임으로 치러져서 정권 심판론이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인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이죠. 19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후보군을 찾지 못하자 경량급 신인인 손수조 후보를 내세워서 이른바 힘빼기 전략을 썼죠. 과거 손수조 후보 사례처럼 젊은 정치 신인을 종로에 출마시키는 카드를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황 대표가 이전 총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너무 이게 뻔히 보여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참 문제인데요. 오늘 한 공관위원은 종로에 황 대표가 직접 나가는 방안, 그리고 황 대표의 필적할 만한 당의 간판 주자급이 나가는 방안, 신인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당 공관위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오늘 총선 공약 발표도 있었는데요. 보행자 안전 강화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와 노약자 등 그 사회 취약계층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되는 교통정책과 문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제도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 민주당 공약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킨다는 건데요. 그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위해 그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전면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일단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울러 그 규정 속도 100km 이상 초과 등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그 규정을 도입을 하고요. 또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의 보행자 안전 강화 공약이었는데 한국당도 보니까 안전 관련 공약이네, 여성 안전 공약이네요. 네, 예. 여성과 아이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 이게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공약 개발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그리고 전문성 결여, 효율성 결여, 그리고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 마련으로 여성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신종 여성 범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고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종합 대책으로 디지털 비디오 창과 문 열림 센서, 그리고 휴대용 비상벨 등 이 방범 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 세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성범죄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성 1인 가구 범죄 통계 시스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 요즘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이 돼서 그런지 때를 맞춰서 여야당이 모두 다 안전 관련 공약을 발표했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양윤선 기자, 박지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남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서해안권의 KTX 철도망 연결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에 한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도는 당초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이어 홍성에서 서울까지 직접 연결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토교통부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접 연결이 아닌 환승 방식으로 철도 운행 계획을 바꿨고 충남도는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해선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간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평택시 청북면의 서해선 복선전철과 화성시 향남의 경부고속철도 7.5km 구간을 연결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이 가능해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성에서 용산까지 40분 거리면은 왕래할 수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많은 성장 발전의 동력이 된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떨까? 발제자는 예상 사업비가 기존 인천 KTX 연결, 수원 KTX 연결 사업비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종합해 보면 4천억 수준인데 인천발 KTX 사업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먼저 예상되는 통행량과 추가적인 철도 차량 비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를 갖다가 확충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걸 도입하는 어떻게 도입해서 증차를 시키고 빈도를 높이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거장이 아닌 선로상에서 분기와 합류하는 이른바 도중분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도중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나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철도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됩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 전역의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로부터 4시간 뒤 철수 권고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돼 온 여행 경보는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23일 우한의 여행 자제,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 유의를 발령했다가 이틀 뒤 후베이성 전역 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였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중국 전역에 여행 자제 경보를 이어 어제는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또다시 경보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수 권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꿔 일각에선 중국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행 등급 상향 조정은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중국의 여행 경보를 놓고 또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되레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겠고요. 더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치 키워드를 장식한 인물이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 안팎에서 불출마 권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총선 출마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오늘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라며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며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 때론 몸부림도 쳤다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그동안 김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 적격 여부를 놓고 3차례나 결정을 보류하며 고심을 거듭했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어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었는데요. 검증위의 적격 심사를 사실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요? 검증위 회의 시작 약 1시간 전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진 사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나 특혜 대출이 없었다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김 전 대변인 총선 출마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현역 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빠진 사실상 손학규 대표만의 나홀로 최고위였습니다. 손 대표는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당직자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냈는데요. 당장 복귀하지는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경지를 시사했습니다. 정무직 당직자의 걸음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이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지 분열의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권파 의원들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가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최고위를 보이콧해 손 대표의 1인 최고위원회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권파 의원들은 손 대표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물러나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 탈당, 비례대표 의원 제명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 다당제 연합정체 실현을 목표로 제3지대의 결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총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탈당으로 뒤숭숭한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놓고 또다시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른미래당의 내용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지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21대 총선에서 정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앞서 오늘의 정치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핵심 당직자들이 오늘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손학규 대표 사실상 나홀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네, 최고위원 보이콧 사태 때도 손학규 대표 곁을 지켰던 핵심 당직자들마저 끝내 손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 격화된 바른미래당 내홍 핵심은 무엇인지 임재원 사무총장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원입니다. 네, 임재원 사무총장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 가는 당권파로 분류가 되던데 예. 그동안 손학규 대표의 곁을 지키셨는데 이제는 사무총장님을 포함해서 비서실장 등 참석하지 않았는데 최근 상황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유급 의원이고요. 정말 석고대자하는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현재의 시스템과 체제로서는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 행동으로서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보여드린 건데 사태의 엄중함을 좀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인식하셔서 예.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시는데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또 네, 손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당직자들을 향해서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총선 준비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경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손학규 대표의 그 당권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손학규 대표가 즉각적으로 사퇴하시면서 중립적이고도 참신하고 역동적인 젊은 비대위를 구성하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총선 준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당이 일신하고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총선 준비이지 당의 내용이 지속이 되고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총선 준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손학규 대표의 그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하자라는 최후 통첩을 10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상컨대 손 대표가 지금 임재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요구를 좀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학규 대표의 그 정치 역정 한 30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고 또 정치적 해안과 비전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손학규 대표께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신 끝에 또 숙고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결정 내려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역시 손학규 대표는 멋진 정치인이다. 또 시작도 좋지만 마지막도 좋은 그런 멋진 정치인이라는 것을 남겨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멋진 정치인과 함께 하시지 왜 나홀로 최고위를 열게 하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께서 좀 결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회 보이콧도 하고 한 것인데 네.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진정성을 좀 해량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만약에 손 대표가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탈당을 하고 사무총장님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서 셀프 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우선 윤리를 먼저 거친 후에 징계 절차 이렇게 밟고서 의원님들이 제명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윤리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제 손학규 대표의 이제 결단을 기다리시면서 정치적 선택을 좀 검토하시고 숙고하시는 것 같고요. 예. 비례대표 의원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헌 당규상에 약간 그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당이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정성을 기울일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리 절차를 거치하는 부분은 아직 이제 뭔가 손학규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의원 쪽에서도 좀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들이 있는데요. 대한신당도 있고 민주평화당도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소수 정당들과 함께 할 여지가 있나요? 안철수 이른바 신당이 만들어주고 하면은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손학규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이고 참신한 역동적인 젊은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저는 당 외에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스토리가 있는 젊은 세력들을 대거 흡인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3지대 건설을 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 없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출발하고 싶고요. 일단 젊은 정당화, 비전 있는 정당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당내에 있는 평화당이라든가 대한신당이라든가
이런 무소속 의원님들을 흡인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말과 또 10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총선을 2달여 정도 앞두고 지금 보수통합의 양대축인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조만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인데요. 현재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은 어떤지 오늘은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종종 보다가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 제가 이제 그동안 잠시 중앙 정치 때문에 지역 분들에게 인사 못 드렸던 분들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아까 화면에는 머리가 좀 내린머리로 나왔던데 지금 머리를 올리고 나오셨네요. 오늘. 선거 출마하면요, 이제 사실 출마 준비하다 보면은 지역에서 어떤 분은 머리 올린 게 좋다 그런 분도 있고 내린 게 좋다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유권자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최근에 전국도 국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아직도 이제 진정 국면이 아니고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인사를 다니다 보면은 매번 다니는 경로로 다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하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게들이 원래 안 그래도 최근에 노동 환경 변화 때문에 좀 영업 시간을 단축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휴일 영업은 포기하고 이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에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공교롭게 시기가 겹쳐가지고 2월부터 3월 사이에 그때 이제 그때 택시 얼마나 했었죠? 2달 했습니다. 만으로. 근데 이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미세먼지 경보가 이제 아주 심함으로 뜨고 사실 이 두 가지 문제가 혹시 겹치는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은 이번 총선에 있어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계속되면서 총선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선거 운동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4월 총선이 신종 코로나 총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처에 대한 책임론보다 실제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민생 경기에 더해가지고 누구 책임 여부를 떠나서 떠나서 굉장히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은 중국의 어쨌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피드백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산업이 또 과거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까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것이 분기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거 예의주시하면 정치권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 리얼미터 조사 다 좀 여권에 이전보다 약간 더 떨어진 수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원종건 씨 논란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은 항상 마지막에도 판도가 변하기 때문에 야권이 이것을 반전의 계기나 이득의 계기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안이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지금 정부 쪽이라든가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외교 문제가 이제 정치 문제가 치환되는 경험을 작년에 저희가 이제 대일 외교에서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중국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정부가 오늘도 대통령께서 표현하셨지만은 중국과 우리가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아픔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민간단체가 보내긴 했지만은
국내에선 품귀 현상이 있는데 수백만 개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보수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통위가 지난주 중도 보수통합의 밑그림을 공개를 하면서 이달 중순에 창당을 목표로 한 통합열차 시동이 걸렸죠. 하지만 통합 범위를 놓고서 새 보수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논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당 내부 사정 때문에 통합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오히려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화당 정도의 이념적 지형을 가진 분들 외에는 사실 열어놓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또 전술적인 또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라도 뭐 굳이 예를 들어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포섭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전 안철수계 인사라는 특이한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박형준 교수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통추위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친이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역학관계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역시 뭐 중심은 양축인 한국당과 새보수당과 관계인데 아직도 그 확실한 통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 있으면 예컨대 통합신당도 있겠고 선거연대가 있겠고 아니면 각자 가는 길도 있겠고 여지가 다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저는 선거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이냐가 또 굉장히 자잘하게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통합신당을 차려서 단일 대우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바른정당 새로운 보수당 활동을 하면서 본 저희가 소위 개혁보수라고 구축한 뭐 수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확장성이 있는 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합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산술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또는 야권의 어쨌든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 지지층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선거 연대를 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과거 현 여권 같은 경우에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제 선거에 나섰을 때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결국엔 야권 연대를 선택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뭐 평가는 엇갈립니다. 그게 성공이었는지 실패했는지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장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만의 그런 어떤 의석의 결합만으로는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평가로 바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뭔가 민심이 요구하는 혁신을 동반한 통합이 아니라면은 뭐 개개적인 통합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배경이 다른 데 있나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준석 위원장의 온도하고 분위기하고 황교안 대표의 분위기가 다른 황교안 대표 쪽은 최우선 과제가 통합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독자 정당 유지하는 것까지 아직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네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선거 제도가 변한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자유한국당이 뭐 비례한국당, 미래한국당 시도까지 하면서 이런 좀 편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례대표 의석 득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석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당을 유지하고요. 이번에 창준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당을 통합신당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뭐 3당으로 이제 나서는 게 되겠지만은 지역구 출마하실 분들은 그 통합신당에서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출마자들은 기존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확장성은 어쨌든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극대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단편적으로 뭐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조소적으로 통합 무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통합만 하면 이긴다. 라는 이런 단순한 전술로 이야기하는데 서울 강북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뭐 저 같은 후보나 이런 경우에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주장 자체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것 이상의 어떤 깊은 고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유승민 위원장이랑 또 황교안 대표가 회동이 또 성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통합창당 또는 선거연대 단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형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위일 텐데 저는 지금 뭐 제가 이건 공히 한번 따지고 보면요. 그 보수의 양대 지도자가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본인의 지역구 출마 문제 등에 있어서도 보면은 대중이 보기에는 뭐 통 큰 결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앞장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단판으로 한 번에 해결될까? 아니면 뭐 처음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 세보수당 소속 중 내부에서 약간의 그 입장 차이가 조금씩 보입니다. 전에 보면은 정병국 의원과 유승민 의원 간에도 견해차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세보수당 일부가 참여하는 통합이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유승민이 상징하는 가치는 빼고 지금 예를 들어 이미 그 판단을 따라서 일단 진행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없다고 왜냐하면 봐요? 과거에도 보면 유승민 대선 주자 시절에 그 바른정당에서 이탈했던 분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서 당을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갔지만은 실제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실제로 그렇게 갔더니 뒤돌아서 갔더니만은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철을 그대로 밟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보수당은 그렇게 한꺼번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번 1차 국민보고대회를 보니까 이런저런 세력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세보수당이 아니더라도 통합할 가능성은 좀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소통합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황교안과 유승민과 거기에 더해서 안철수까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이지 옛 안철수계의 참여 이런 건 제가 봐도 수식어로도 아주 좀 웃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유승민과 안철수 등을 얘기했는데 안철수 전 의원은 불참 확정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희가 안철수계랑 워낙 긴밀히 지금까지 소통해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안철수 대표 함께하는 분들 또 조언하시는 분들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또다시 창당했을 때 과거만큼의 동력이 있을 거냐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당명으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이 검토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지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실제로 지지율이 과거에는 국민의당 창당 선언했을 때 2자릿수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는 한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에는 내부적인 반발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 발표했는데 새롭게 주목할 만합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승민이 상징하는 개혁보수, 안철수가 상징하는 중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모호성이 있는 개념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이미 각인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대표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야권 승리에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야권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지만 혁통위는 좀 안철수 의원 영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그 혁통위에 계신 분들을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친이계 계열 인사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좀 멀어졌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계기로 안철수 대표와의 그렇게 친교 관계가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안철수 대표를 본인들이 포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가볍게 언급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진실한 제안들을 하나씩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새로운 보수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혁통위에서는 진실된 제안 같은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호사가들에게는 어떤 뒷담화 같은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혁통위는 좀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보면은 막판에 후보 단일화라든가 여러 가지 안되는 등록 직전에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통합의 일정표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판단해야겠습니까? 저는 2월 이제 중순쯤을 지나게 되면은 각 당에서 공천 절차를 아주 이제 심각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월 15일경 이때까지는 여러 갈래 협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아까 소통합을 이제 원하시는 그런 통추에 계신 분들도 사실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함께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이 소통합은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저는 그것도 그다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진 않다 봅니다. 네, 세보수당에서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이렇게 맡고 계신데요. 이름도 깁니다, 되게. 앞으로 어떻게 목표라든지 또 갖고 계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세보수당 총선 준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저야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 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안철수 전 의원은 그 지역에 이번에 출마
닮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도 같은 지역구였거든요.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해야 되는데 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보수당이 저희가 지금 3년 동안에 바른정당 시절부터 해왔던 시도들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젊은 세대가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공천제도도 그렇고 1호 법안도 그렇고 많이 준비해서 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새 보수당의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맡고 있는데 특히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각 정당들이 젊은이 청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이 앞으로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이준석 새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모레 아침은 무려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중부와 전북 또 경북 지방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크게 떨어진 기온에 또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빙판길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